저는 오늘 와서 굉장히 큰 걸 얻었습니다. 제가 원래는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니라 공부만 하는, 공부를 하고 그다음 술을 주로 마시는 사람이었는데,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초기 대통령 경제비서관이었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더 유명해진 건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는 비서관. 그래서 조선일보에서 왕의 남자가 등을 돌렸다 이런 대선 특비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강연을 주로 다녔어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미협정 추진한 게 2006년 2월이었고 제가 2006년 5월부터 강연을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한 7년 동안 1000회 이상을 강연했습니다. 한미협회의가 한 6, 700회가 되고 그다음에 세계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이 협동의 경제학에 관한 강연을 해요. 강연을 하다 보면 주로 이제 KTX를 많이 타게 되죠. 제가 오늘 기뻤다는 건 제가 직업을 오늘 드디어 미래의 직업을 제가 오늘 찾았습니다. KTX 앞을 보면은 노숙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 어느 순간 매일매일 저는 KTX 앞에 담배를 피며 담배 주고 다니다가 어느 날 내가 이혼당하면 내 위치가 바로 여기구나. 제가 이혼당할 이유는 확실합니다. 술 때문일 건데. 근데 오늘 직업을 찾았어요. 제가 이혼을 당해서 KTX 앞에 노숙자들 저는 박찬재 대표이사를 찾아가서 목걸이를 만들면 된다. 이제는 마누라가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러분 앞에 두 분은 물론 오랜 고민을 하셨겠지만 한 1, 2년의 역사를 얘기했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100만 년의 인류 역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인간은 원래 협동하는 존재다. 인간은 경쟁하거나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원래 협동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하고 서로 협동하고 두 분처럼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는 얘기다. 자, 이게 경제학입니다. 경제학하면 어렵게 생각되고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경제학자들의 머릿속에는 이 그림 하나 딱 들어있습니다. 진짜 화생상품을 얘기하든 외환시장을 얘기하든 제가 사실은 술을 끊었는데 이혼 때문은 아니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8개월 술을 끊었어요.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 바뀌겠지는 안 바뀌었고 이제는 지방자치제 선거가 또 남아가지고 사실은 또 8개월 끊으려고 했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8월 1일부터 끊었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2개월 더 끊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술이 그리운데 이게 소주 시장입니다. 자, 소주가 10만 원입니다. 소주를 많이 마실까요? 적게 마실까요? 여기가 10만 원이네요. 그러면 적게 마시겠죠? 소주가 1,000원으로 떨어지면 많이 마실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점을 이은 이것을 수요국수라고 합니다.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되죠? 가격이 높으면 적게 소비할 거고 가격이 낮으면, 가격이 싸면 많이 소비할 것이다. 공급공수는 더 쉽습니다. 1,000원일 때는 돈이 안 되니까 조금밖에 생산 안 할 것이고 소주값 10만 원이면 공장을 돌리겠죠? 밤새도록 돌리겠죠? 그러니까 이 두 선을 이으면 공급공수입니다. 10만 원일 때는 수요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소주는 많이 생산됐죠? 그럼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1,000원일 때는 요만큼 생산됐는데 살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그러면 너도나 살려고 할 테니까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만들고. 그래서 5,000원에 우리나라에서 100만 병이 팔리면 이걸 가격 균형 수량. 5,000원일 때는 팔려고 하는 사람 다 팔았죠? 팔고 싶은 사람이 이 선상에 있는데 5,000원일 때 요만큼인데 또 살려고 하는 사람도 5,000원일 때 요만큼 살려고 했는데 다 샀죠. 즉 시장에는 살려고 하는, 더 이상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팔고 남은 소주도 없다. 깨끗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걸 청산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팔려고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모두 만족스럽다. 그게 바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국론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개인들은 자기 일을 추구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돼서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됩니다. 공공의 이익이 달성된다. 그러므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국론의 핵심이고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얘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스미스 살던 시대는 절대 왕 마음대로였죠.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사회가 안정되고 바람직한 상태가 되는 건데 우리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정조시대예요. 영정조시대.
그런데 그거 다 무시하고 네 이익을 추구해라. 그래야 사회가 가장 바람직해진다는 얘기였으니까 당시에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이 부르주아의 이 학문이고 당시에 어떤 시민혁명의 기본적인 어떤 사상이에요. 인간 진짜 이기적인가요?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이기적이다.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 또는 이타적이다, 협동을 잘한다 손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어딨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회적 기업가 프로그램 사실은 다 들어야죠.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다고. 그러나 인간은 이기적이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금 15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게 협동의 경쟁이라는 책 한 권이고 성공회대 대학원과제가 세 학기 하는 겁니다. 세 학기면 약 500시간, 150시간을 하는 겁니다. 15분 만에 한다는 600분의 1이기 때문에 게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실패합니다. 이건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여러 가지 시장 실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장이 실패하는 거는 이기적인 인간들끼리 아까 그 시장에서는 이기적인 수요와 이기적인 공급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격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러나 가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냐에 대해서 1980년대 말에 고안된 그리고 지금 10,000번 이상 행해진 게임에 시효 통첩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10,000원이 떨어졌습니다. A한테 A, B 두 사람이서 실질은 이번 지금 했어야 되는데 A한테 10,000원이 떨어졌습니다. A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B한테 얼마를 준다고 제안을 합니다. 1,000원부터 10,000원까지 제안을 하면 B는 마음에 들면 yes, 마음에 안 들면 no입니다. 약 3,000원을 준다 그랬는데 마음에 들면 yes 하면은 A는 7,000원, B는 3,000원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A가 제안한 것이 마음에 안 들면 B가 no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0,0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실질에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텐데 5,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여태까지 10,000번 이상 세계적으로 행해졌지만 대부분 40% 이상, 즉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를 제안하고 B는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500원 이하를 제안했을 때 B는 노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경제학의 답은 얼마냐면 놀랍게도 답은 1원입니다. 둘 다 이기적이라면 A가 1원을 제안했을 때 B는 예스와 노죠. 예스하면 1원, 노하면 0. 어디 있고요? 1원이 크죠. 인간이 만일에 자신의 물질적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라면 1원을 택하겠죠. 0보다 1이 더 크니까. A는 그걸 알기 때문에 B에게 가장 최소한의 돈을 주고 자기는 최대 이익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9,999와 1이 답입니다. 경제학에서 논리적으로 유추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답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어떤 대학원생들도 그렇게 대답을 안 해요. 왜? 이런 대학 제안하면 B가 당연히 노 해버리겠죠. 그래서 2,500원 이하일 때는 대부분 노를 하는데 그 B한테 물어봤어요. 왜 노를 했느냐?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영어로 It's not fair. It's not fair. 불공정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정이라는 말이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오염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경제학의 효율성이라는 가치만 있지만 사실 인간은 공평성, 공정성이라는 가치에 행동합니다. B의 입자 행동을 갖다 잘 보면은 그게 뭐냐면 너 죽고 나 죽자죠? 야, 지가 만원 공짜로 벌었는데 나한테 1원밖에 안, 2,000원밖에 안 줘? 그래,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거잖아요. 그거를 상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남을 생각합니다. 경제학의 인간만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보통 우리는 언제나 남을 의식하고 행동하죠? 두 번째는 상대가 불공정하다고 생각될 때는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응징을 합니다. 파니시먼트를 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두 가지를 합쳐서 상호성이라고 합니다. 리시프라시티라고 부르는데 즉 경제학의 호모 에코노미쿠스 대신에 호모 리시프라칸 실제로 인간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현실 인간에 맞춘 경쟁이 가능할까? 라는 게 제가 쓴 협동의 경제학. 사실 이건 굉장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마태복음에 있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만일에 네가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기를 원한다면 네가 잘하라는 얘기죠. 이게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을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고 나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한테 나도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업성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결정된다는데 마태복음이 바로 네가 협동을 원한다면 네가 먼저 협동하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마태복음보다 500년 전에 나온 이 논어에 보면은
기소불용 무시 여인이란 말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마라. 즉 네가 배반을 원하지 않는다면 배반하지 마라. 음의 사후성, 위에 건 양의 사후성,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즉 사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지혜였던 거죠. 인간이 이기적이고 이기적 행동해야 되고 인간이 이성이 세상을 발전시키니까 그렇게 사회를 시장 원리로 조직하라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인류의 지혜가 아닙니다. 최근의 얘기죠. 사회적 딜레마라는 건데 시장 실패도 이 사회적 딜레마의 하나입니다. 사회적 딜레마는 인간이 이기적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사회적 딜레마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사회적 딜레마가 대단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삐끄덕거리면 그게 다 사회적 딜레마입니다. 원래 인간들이 이기적인 것이 시장이 잘 조절해서 해결해준다는 거잖아요. 경제학이.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원리로 세상을 조직하고 있는데 그게 잘 해결되지 않는 것은 전부 사회적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공공재 딜레마고 공유주의 비등, 집단행동의 분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드라마는 끝났죠. 너의 목소리가 들려. 가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의 정의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입니다. 어렵긴데 비경합성은 어려운 거예요. 원래 경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 모든 물건은 대부분의 물건은 어떤 사람이 그걸 소비하면 동시에 그걸 다른 사람이 소비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떤 사과를 먹으면 똑같은 사과를 다른 사람이 못 먹죠. 그게 경합성입니다. 그리고 비경합성은 남이 소비할 때 나도 소비할 수 있는데 비배제성은 서로 연관된 개념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내야 물건을 가져갈 수 있죠. 돈 안 내고 물건 가져가면 절도죠. 그런데 돈 안 내고 가져갈 수 있는 게 비배제성입니다. 즉 돈 안 낸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 내가 너목들을 보는 나는 이종석이 아니라 이보영을 보면서 기분 좋을 때 딴 사람이 그걸 보는 걸 방해하지 않죠. 비경합성. 비배제성은 이게 SBS지만 KBS에서 방송됐다면 시청료를 내지 않은 사람을 못 보게 할 방법이 없죠. 그걸 못 보게 하기 유선 방송입니다만 그래서 공중파 방송은 공공재입니다. 왜 공공재가 중요하냐면 공공재는 아무도 공급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돈을 못 버니까. 또 아무도 돈을 내려고 안 하겠죠. 남들이 소비할 때 나도 소비하면 되잖아요. 방송이 나오면 나도 그냥 보면 되지 내가 일부러 돈 낼 이유가 없잖아요. 인터넷 신문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돈을 못 보는 이유가 그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내가 돈을 내요? 돈 내달라고 아무리 해도 돈을 안 내죠. 즉 공공재는 공급되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아요. 이기적인가는 돈을 내려고 하지도 않고 공급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공공재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다. 경제학 교과서의 대표적인 국방이에요. 국방이 공공재입니다. 휴전선을 군인이 지키면 세금을 낸 사람이나 세금을 안 낸 사람이나 전부 다 단잡을 낼 수 있겠죠. 또 휴전선을 지키면서 맨날 정부 비판을 하고 돌아다니는 정치인을 빼고 지킬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비배제성, 비경합성. 그러므로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으니까 국가가 한다. 제가 말씀드린 건 국가가 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많은 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국가가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공공재 중에.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도 공공재입니다. 한 사람이 민주주의를 누리는 걸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죠. 내가 민주주의를 누린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민주주의를 못 누리는 게 아니죠. 따라서 비경합성. 정태인만 빼고 민주주의를 시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비배제성. 잘 보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있죠. 어느 정도의 민주주의가 있는데 그거를 적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죠. 예를 들어서 29만 원밖에 없는 사람은 민주주의가 적용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비배제성. 그러므로 이기적인 인간은 민주주의를 공급하지 않는다.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거 아니죠. 오히려 국가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있어요, 지금? 누군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했죠. 그리고 전체를 위해서 희생한 게 어느 정도 쌓이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즉, 공공재는 이기적인 인간은 공급할 수 없다.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국가가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종류의 공공재는 사람들이 협동해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다. 두 번째 공유의 재미는 하림이라는 생물학자가 1971년에 사이언스에 써서 유명해진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이용된 논문 중에 하나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 하림의 공유지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커먼스예요.
커먼스는 지금도 영국에 가면 커먼스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공원입니다. 옛날엔 그게 뭐였냐면 공동목초지였어요. 그래서 공동목초지라는 거는 주변의 농가들이 거기다가 양을 공동으로 키워준 거죠. 그럼 이기적인 농가라면, 농민이 이기적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양을 키울까요? 양의 마리수는 되도록 많이, 되도록 오래 목초지에 풀어놓을 것이다. 그러면 목초지는 말라붙어 버릴 것이다. 이게 공유지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지금 전 인류가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걸려있는, 여러분도 다 걸려있는 공유지의 비극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유지라는 건 우리가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그걸 남용하거나 하면 그 공유 자원이 망가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 인류가 전체가 다 걸려있는 공유 자원의 비극이 뭘까요? 지금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지금 밖에 IRT 기후가 됐는데, 우리 지금 여기는 시원하지만, 지금처럼 개인이 이기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기업이 이기적으로 배출하고 국가가 그걸 규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2050년에 멸망합니다. 그 공유자원의 비극은 굉장히 큰 거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하딩이 제시한 것은 시장과 국가였습니다. 역시 모든 걸 사적 소유로 만들어버리면, 아까 공유지의 경우에는 목초지의 경우 각각 나눠주면 자기 목초지의 양을, 자기 양을 막 풀어가지고 말라붙게 하는 방법은 없을 것이다. 사유에 의한 해법입니다. 또 하나 국가가 규제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2009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바로 그 문제를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답은 협동입니다.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유일한 일은 사실은 협동인데, 기후변화와 같이 전 인류가 걸려면 75억 명이 협동할 방법도 도대체 뭐냐? 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집단행동의 논리는 벌써 13분 됐네요. 집단행동의 논리는 길가에 있는 공중전화는 묻혀지지 않는답니다. 왜 공중전화는 묻혀지지 않을까요? 두 번이나 내 돈을 먹었을 때 공중전화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내가 구청에 신고해서 고쳐봐야 내가 다시 그걸 쓰지는 않겠죠. 딴 사람이 이익이 되죠. 비용은 내가 내고 이익은 딴 사람이다. 그러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딜레마에 들어가 있는 건 무임승차자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힘을 들이지 않고 남이 하는 걸 갖다가 공짜로 먹으려고 하면, 모두 그렇게 하면 실제로 모두에게 도움되는 일은 행해지지 않는다.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딜레마 게임이라는 걸 꺼냈고,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넘어가면 답은 사슴사냥 게임이라는 걸로 바꾸고, 이제 협동의 이익을 늘리고 배반의 이익을 줄여서 이 두 가지가 답이 균형이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협동회를 택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그 협동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신뢰입니다. 남을 믿는 거예요. 근데 남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남을 믿는다는 건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언제나 사기당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귀가 얇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남을 믿어야 되는 협동이 이루어져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상대방이 이기적이지 않다는 확신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상대도 나처럼 협동할 거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면 남을 믿지 못합니다. 이게 서로 경쟁적으로 되면 전체가 다 이기적인 사회가 되고, 그렇게 되면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협동하는가를 설명해주는 5가지 조건입니다. 노박이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2006년에 쓴 논문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 노박의 책이 나와서 최근에 초협력자, 꼭 읽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인간은 원래 협동하는 존재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인간이 수렵 치치 시대로 100만 년을 살았는데, 그 100만 년 동안 인간은 가장 나약한 존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이빨이 있어요, 이빨이 세요, 빨리 뛰어다녀요, 눈이 좋아요, 코가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살아남은 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협동을 엄청 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인간의 초협력자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건 사실은 다윈 얘기하고 상당히 다른 얘기예요. 다윈 얘기는 뭐예요? 모든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경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 중에서 가장 협동을 잘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가지가 인간을 협동하게 만드는 어떤 규칙인데, 첫째는 쉐러비팅입니다. 애미와 아들은, 또는 애미와 아들은, 애미와 딸은 협동한다. 특히 위에서 아래로 협동하죠. 보통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 설명하냐면, 공유 유전자로 설명합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2분의 1의 유전자를 공유하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밑에 쪽으로 협동을 한다는 거죠. 서로 모르는 사람 같아도 서로 협동을 했다면, 그러니까 가령 이수현 씨 같이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도왔다면 그 둘 사이에는 공유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유전자가 시킨 거라는 거예요. 둘이 경쟁하면 둘 다 죽어요. 그럼 유전자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 공유 유전자가 한쪽을 꼬셔가지고 한쪽이 죽이고 다른 한쪽이 살아남으면 유전자는 살아남죠. 바로 그게 도킨스의 유전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전부 혈연 선택으로 협동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협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생물학을 하는 사람이 부부 사이 협동을 강조하는 건 자기 이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공유전자가 없잖아요. 부부 사이는 보통. 공유전자가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려고 그러면 근친상간이라고 해요. 직접 상호성은 뭐냐면 A가 B를 도와주니까 B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보답을 한다라는 거고, 이거는 흔히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단골. 단골은 속이지 않죠. 만일 한 번 이익을 보려고 속이면 다시는 안 올 거 아니에요? 즉 여기서도 상호성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응징은 아까 상호성에 응징이 들어간다 했어요. 응징은 속이면 다시는 안 간다. 배반에는 배반으로 대응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는 안 가는 게 두려워서 계속 협동하게 된다. 자, 이제 이건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협동의 이유입니다. 부부 사이 협동을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고 매일 반복되니까 내일 또 만나고 모레 또 만나야 되니까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인들의 협박수단은 이혼입니다. 원래 수컷은 약한 존재거든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부인이 없으면 얘는 죽기 때문에 이혼의 위협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제가 KTX 오늘 살았어요. 이제 대표이사한테 살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협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저 우리 말로는 세 번째 것도 위험합니다. 간접상호성. 이건 뭐냐면 평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돼요. 이마에 내가 했던 행동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남이 다 볼 수 있어요. 정태인 배반 10번, 협동 1번. 여러분이 다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하고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기적이더라도 협동의 수가 많은 사람하고 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기의 기록,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 쓰기 때문에 속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협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평판에 의한 협동입니다. 흔히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을 인터넷에 다 까발린다. 그럼 정태인의 평판은 작살이 납니다. 여기 와서 협동의 경제학을 강의하는 놈이 집에서는 되게 이기적이더라. 그게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협동을 촉진하는. 따라서 투명한 사회에서 협동이 잘 일어납니다. 서로서로에 대한 평판이 정확하게 협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속고, 특히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사회는 협동이 잘 안 일어납니다. 서로 의심하잖아요. 제 빠른 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면 협동 안 하게 돼. 성장률도 떨어지고 굉장히 불안한 사회가 됩니다. 네트워크 상호성은 생략하고 집단 선택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는 파란색이고 빨간색인데, 파란색은 협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빨간색은 배반하는 사람들이에요. 집단이 서로 나뉘어 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죠. 완전한 개인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무슨 구죠? 마포구고 여기가 서대문구면, 마포구에는 협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서대문구에는 배반하는 사람이 많으면, 개인과 개인이 만나면 배반하는 사람이 언제나 이기지만 집단적으로는 협동하는 사람이 많은 쪽이 있는 거죠. 스파르타가 아테네보다 더 오랫동안 존속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거기는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스파르타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단적으로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의 방식에 의해서 인간은 협동하는 인간이 살아남습니다. 이기적인 인간과 협동하는 인간이 있으면 언제나 이기적인 인간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협동하는 존재는 없어질 것 같죠. 착한 놈들 금방 사라질 것 같죠. 어떻게 살지 걱정되는 인간이죠. 그러나 이런 5가지 방식에 의해서 협동하는 자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생각했습니다만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게임을 사슴사냥 게임으로 수학적으로 보면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도와 사회 규범이 남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뢰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끝났을 텐데 정지가 됐네요. 숫자가. 우리가 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데 걸려있는데, 죄수의 딜레마는 이거예요. 남이 착하게 행동하는데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남이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도 내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즉 남이 어떻게 행동하든 나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둘 다 이기적으로 행동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게 죄수의 딜레마예요. 우리 전부 죄수의 딜레마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 나이로 봐서는 한 3, 4년 전에 전부 죄수의 딜레마에 걸려 있었고, 앞으로도 죄수의 딜레마에 걸리게 될 겁니다. 뭘까요? 우리 국민들, 특히 한국 국민들 대부분이 걸려 있는 죄수의 딜레마 뭘까요? 힌트?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100% 거의 100% 걸립니다. 뭘까요? 사교육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교육을 안 하는 세상을 상상해보세요. 얼마 좋겠어요? 돈 안 들죠? 애도 괴롭지 않죠? 그 다음에 공정경쟁입니다. 지금 대학 입시라는 굉장히 나쁜 제도지만 하여튼 공정경쟁이죠. 애들의 노력에 의해서 승리가 결정되죠. 지금은 할아버지 재산이 결정하죠. 굉장히 불공정 경쟁입니다. 협동은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 배반은 사교육을 한답니다. 자, 50만 명의 학부모가 있어요. 남들이 다 사교육을 시켜요. 남들이 다 배반해요. 그럼 나는 사교육 시켜야 안 시켜요? 시켜야죠. 안 그러면 우리의 성적이 떨어질 것 같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남들이 다 안 시켜요. 그럼 우리 애는 시켜야 안 시켜요? 시켜요? 우리 애 순위 성적을 올리게 혼자 시켜요? 그러면 죄수들이 나온다. 어떤 경우든 날 시킨다죠? 50만 명의 부모가 똑같이 생각하면 50만 명이 다 시키죠? 똑같은 사교육을 다 시키면 등수는 변화하지 않는다. 애는 괴롭혔다. 돈은 썼다. 사회적으로 가장 나쁘지만 죄수의 딜레마인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걸 바꾸는 것이 이 5가지 조건입니다. 그걸 제도화를 통해서 남들이 사교육을 안 시킨다는 걸 믿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남들이 다 시키면 애는 시킨다고 대답해요. 이거 방어적인 거예요. 근데 남들이 안 시킬 때도 시킨다고 얘기하는 건 탑욕이에요. 우리 애만 시켜 성적을 올리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엄마들은 이 질문, 제가 이제 한 3년째 이 질문을 하는데 남들이 안 시키면 나도 안 지켜요 라는 대답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따라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남들이 안 시키면. 그게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뀌었는데 남들이 협동한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믿게 하는 게 바로 제도입니다. 와 사회고. 제도는 이런 거죠. 만일에 사교육을 하다가 대통령이 사교육 중지를 선언했는데 사교육을 하다 걸리면 3년간 수능 자격을 박탈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제도죠. 배반에 대해서 응징하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겁나서 못 시킬걸요? 그럼 우리 애도 마음 놓고 안 시킬 수 있는 거죠. 규범은 뭐냐면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네? 어떤 사회에서는 가령 이런 사회, 협동하는 자들이 많은 사회에서 협동하는 게 규범이에요. 여기서 배반을 하는 자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 다 착하게 사는 나오기 이적으로 할 때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고, 그러나 이런 사회에서는 이기적인 인간이 많은 사회에서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는 착한 애들 보면 걱정해줘요.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래? 네 앞날이 걱정해. 지금 우리 사회에 30년 전에 우리 사회는 대체로 이쪽에 가까웠어요. 근데 급격하게 이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계기가 언제였냐면 제 생각에는 외환위기예요. 외환위기 이후로는 나만은 살아남아야겠다. 내 새끼만은 좋은 학교 보내고 특권층으로 편입시켜야 되겠다라고 모두 아까처럼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경쟁을 했는데 결국 모두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사교육 경쟁은 누가 제일 유리해요? 어떤 애가 제일 유리할까요? 계속 사교육 경쟁, 사교육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럼 누가 유리해요? 할아버지 재산이 많은 애가 유리합니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사회규범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한때는 협동이 사회규범, 그런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다가 지금은 이의적인 게 세고. 신뢰지수를, 전 세계 신뢰지수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30년 했는데 월드뱅크 서베이라면서 그러면 신뢰지수가 높은 나라가 있고 낮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높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거예요. 신뢰지수에 대한 질문이 이런 거예요. 모르는 타인과 사업을 할 때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또는 내가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나에게 돌아올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런 질문인데 돌아온다! 100% 돌아온다 그러면 그건 신뢰지수 거의 100%죠? 그런 사회들이 있어요. 어떤 사회가요? 어떤 나라들일까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북유럽 국가. 신뢰지수가 굉장히 낮은 나라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그걸 100등까지 매겼다. 100나라를 100등까지 매겼어. 우리나라는 어디쯤 있을까요? 맨 밑에? 맨 위? 중간쯤 있습니다. 한 42 정도. 그런데 불행하게 제일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거랍니다. 매년 뚝뚝뚝 떨어져요. 더 불행한 건 15살짜리한테 이 조사를 해봤는데 몇 등 났을 것 같아요? 꼴등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것도 압도적으로 꼴등 났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런 거예요. 애가 혼자서 밖에 걸어다닐 때 맨 처음에 부모들이 하는 교육이 뭡니까? 애들이 이제 혼자 밖에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때 교육이 뭐예요? 모르는 사람 말 듣지 마. 그 신교육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애를 지키기 위한 거지만
실제로 LGBTQ에서 불신교육을 원래 이기주의라는 게 그래요. 남이 이기주의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인류의 본성을 300년 동안 뒤집은 거예요. 130만 년의 역사 중에 단 300년이 그게 옳다고 가르친 겁니다. 경제학을 주로 해서. 그리고 또 특히 지난 30년은 다른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영역을 시장경제처럼 만들려고 했죠. 민영화라든가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모든 사회 영역을 시장경제로 만들고 아이들한테 경제를 가르쳐야 돼요. 초등학생들한테 경제를 가르친다고 지금 전경련이 막 교과 쓰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다 이걸로 바꿔버려요. 이런 망합니다. 이게 플라니의 얘기죠. 모든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걸 시장 관계로 다 바꿔버리고 그 사이는 분열하고 찢어져 버린다는 거죠. 대전환이라고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반면에 공공성으로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살아야 된다는 원리로 모든 사회를 조직하려고 했던 게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망했죠? 1980년, 91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태경제는 아니기 제일 중요합니다만 인간한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고 지금은 이게 너무 강해져서 다른 것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이것들이 적절하게 복원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지나치게 시장, 경제 이쪽에 맞춰져 있는 걸 다시 협동의 사회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연구나 우리 인류 사회에서 사실은 종교에게 다 협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설명한 노바 이 수학 생물학에서 만들어낸 게 5가지 규칙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롬 아까 공유자원의 비극 얘기했죠? 그 공유자원의 비극을 오스트롬의 얘기는 이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공유자원을 더 많이 썼죠?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땔감을 나무를 베어왔는데 그 나무는 공동 숲이에요. 물도 공동 우물물 썼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강을 공동으로 관리했죠. 만약에 정말 이기적으로 행동했다면 다 공유자원은 공개했을 것이고 인류는 이미 멸망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은 그 공유자원을 관리하는 법이 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유자원 관리 8가지 규칙입니다. 이게 노벨 경제학상 수상의 내용입니다. 경제를 확정하고 모두 참여해서 규칙을 스스로 만들고 규칙에 대해 동의한 뒤에는 감시와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규칙 위반자는 처벌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ICA 협동조합 취원칙입니다. 이 3가지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만 잘 보고 있으면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적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중요하다는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서로의 상호성이라고 하는 인간 본성에 입각해서 서로 협동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낼 때 훨씬 더 평등하고도 성장률도 높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게 바로 사회적 경제의 비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회가 훨씬 더 행복하고 좀 더 위기에도 강한 그런 경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완전히 망했습니다만 지금 최악의 상태입니다만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라고 하는 주는 여전히 나라가 망하는데도 괜찮아요. 왜? 볼로냐 시민의 70%는 협동조합입니다. 몬드라곤이 있는 바스크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1인당 GDP 한 4만 달러 정도씩 되는데 행복지수로 하면 유럽에서도 1위입니다. 언제나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과 바스크 지방이 1, 2위를 차지해요. 이 둘의 공통점은 협동조합이 굉장히 많은 대단한 거죠. 즉 이 사회에서 협동이 규범이에요. 여기서 이제 규범을 하면 과거 왕따당합니다. 간접 상호성에 의해서 또 거래를 중단당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협동하며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경쟁할 때 행복해요? 남을 돕거나 협동할 때 행복해요? 실제 우리 행위에서 협동하거나 남을 도울 때 행복하다는 건 아까 얘기한 우리 유전자는 협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억지로 경쟁으로 바꿔보니까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인간 본성에도 맞고 또 지금 오늘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우리 경제를 지금 위기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데도 협동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 경제가 한국 진짜 다이내믹 코리아예요. 나는 사회적 경제라는 건 오랫동안 신뢰 협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미친 듯이 사회적 경제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역사에 다시 없었습니다. 다행히 1000만 명이 실험을 하는 것도 전 세계 역사성이 없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이해를 잘합니다. 이런 어떤 원리를 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천재잖아요. 전 세계를 다녀보면서 느낌으로 압니다. 디테일의 왕입니다. 틀린 일을 안 해요. 그 실험이 성공한다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단기간에도 협동조합, 즉 사회적 경제가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회가. 그리고 좀 더 경제 성장률이 지금 2% 떨어지는데 한 3% 수준이 앞으로 한 10년 유지될 수 있는 사회가